모래바람 속에 핀 푸른 연꽃, 해초가 만난 천국과 지옥의 기록.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랐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고매한 승려 해초가 사실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타국 땅에서 나 돌아갈 곳이 없어 어쩌나 하며 눈물을 쏟던 감성 충만한 청년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지금부터 1300년 전 비행기도 기차도 없던 시절에 오직 두 발로 세계를 제패했던 한 남자의 뜨거운 심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방을 둘러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 언덕뿐입니다. 입술은 가뭄 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고 발바닥은 뜨거운 지열에 익어버릴 것 같은 그 지옥 같은 타클라막한 사막 한가운데서 해초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그곳에서 세속의 번뇌를 끄는 성자의 모습이 아니라 고향의 가족과 두고온 인연을 그리워하며 시를 쓰는 낭만주의자였습니다. 당시 해초가 남긴 기록을 보면 그는 낯선 땅의 여인들을 보며 차가운 수행자의 눈이 아닌 인간적인 연민과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답니다. 이곳 여인들은 코가 높고 눈이 깊어 참으로 기이하구나 라고 적으면서도 정작 밤이 되면 차가운 달빛 아래서 신라에 두고 온 누군가를 떠올리며 가슴을 쥐어짜는 시를 남겼죠. 요즘으로 치면 세계 일주 중에 인스타그램에 감성 피드를 올리는 청년 여행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찾으러 떠난 길이었지만 정작 그의 발걸음을 붙잡은 건 지독한 외로움과 인건에 대한 그리움이었던 셈이죠. 7개 국어를 섭렵한 천재 언어학자의 생존 스캔들. 말도 통하지 않는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를 해초가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요즘으로 치면 구글 번역기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아프리카와 중동을 종단하는 것보다 더 무모한 일입니다. 해초는 가는 곳마다 현지인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언어를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산스크리트 어는 물론이고 중앙아시아의 다양한 방언들을 유창하게 구사했다고 전해지는데 이게 단순한 공부 덕분이었을까요? 항설에 따르면 해초는 시장 바닥에서 장사꾼들과 뒤섞여 자고 때로는 현지 귀족들의 연회에 초대받아 유창한 입담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친화력 갑인 인싸 중에 인싸였던 거죠. 그가 전한 인도 풍습 중에는 사람들이 음식을 손으로 먹는데 참으로 불결해 보이지만 그들만의 예법이 있다 하는 식의 아주 솔직하고도 발칙한 관찰이 담겨 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승려의 모습보다는 낯선 문화에 거침없이 뛰어들어 이건 왜 이래? 라고 묻는 호기심 많은 저널리스트의 모습에 가깝지 않나요? 신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과 그 배후의 진실.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해초는 인도 여행을 마친 뒤 바로 신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못 돌아간 것일지도 모르죠. 그는 당나라 장안을 향했습니다. 당시 장안은 지금의 뉴욕이나 런던 같은 세계 최고의 메트로폴리스였는데요. 해초는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스승인 금강지 아래서 밀교를 공부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향 신라에서는 그를 영웅으로 기다렸을 텐데 왜 그는 화려한 귀환 대신 낯선 장안에서의 고행을 택했을까요? 일각에서는 그가 인도에서 겪은 충격적인 목격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가 정작 이슬람 세력의 침입과 내부 부패로 몰락해가는 과정을 보며 그는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 대접받는 살보다 더 큰 진리를 깨닫고 싶었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 임원 자리를 마다하고 해외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한 도전 정신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그의 선택은 당시 신라 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겁니다. 왕호천 축국전, 12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돈 되는 일기장.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왕호천 축국전이 사실은 1908년까지 파리 도서관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는 사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프랑스의 탐험가인 펠리오가 두낭 석굴에서 이 빛바른 두루마리를 발견했을 때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당시 중앙아시아의 경제, 정치, 심지어는 음식 문화까지 낱낱이 적힌 보물 지도였거든요. 해초가 적은 한 문장 한 문장은 현대 가치로 따지면 수조 원의 가치 있는 역사적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초는 왜 이 기록을 남겼을까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는 후배 여행자들을 위해 이 길로 가면 물이 있고 이 길로 가면 도둑이 많으니 조심하라는 생존 가이드를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타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천년의 세월을 버틴 힘이 된 것이죠.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금수저 출신인가 흙수저의 반란인가 해초의 미스터리한 가문. 해초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그가 신라의 귀족 가문의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당시 배를 타고 당나라로 유학을 가고 거기서 다시 인도로 떠날 정도의 자금력을 갖추려면 엄청난 스폰서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항설에는 그가 아주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오직 명석한 두뇌와 신앙심 하나로 자수성가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만약 해초가 흙수저였다면 그의 인도 여행은 목숨을 건 인생 역전 프로젝트였을 겁니다. 신분제의 벽이 높았던 신라에서 승려라는 신분은 유일하게 계층 이동이 가능한 통로였으니까요. 그가 만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보며 신라의 골품제를 떠올리며 씁쓸해했을 그의 표정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뇌가 그 짧은 기록 뒤에 숨어 있었을까요? 카레의 원조를 맛본 한국인, 해초의 미식 여행기. 해초의 기록에는 당시 인도의 식문화가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지 않고 우유와 버터, 설탕을 섞어 먹는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건 요즘 우리가 먹는 라시나 커리의 원형을 설명하는 것 같죠? 신라에서 쌀밥과 된장을 먹던 해초는 인도의 향신료 범주기 음식은 고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세계였을까요? 그는 음식이 소박하고 기름지다고 평하면서도 묵묵히 그 음식을 먹으며 현지인들과 동화되었습니다. 낯선 음식을 거부하지 않고 즐길 줄 알았던 그의 개방적인 태도야말로 그를 세계적인 여행가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유튜브 먹방 유튜버가 전 세계를 돌며 현지 음식을 리뷰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사라진 40년, 해초는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인도 여행을 마치고 당나라로 돌아온 해초의 행적은 한동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가 70세의 마지막 여행을 돌아간 오대산에서 익적하기 전까지 약 40년의 기록이 희박하거든요. 이 기간을 두고 학자들은 다양한 추측을 내놓습니다. 혹시 그가 비밀리에 신라를 다녀가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당나라 비밀 고문으로 활동했던 걸까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장안의 사찰에서 조용히 불경을 번역하며 제호락을 양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나이가 평생 방 안에만 박혀있을 리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보았던 그 푸른 겐지스강과 타오르는 사막의 태양을 이야기하며 가슴속에 품은 세계 지도를 매일같이 펼쳐보았을 겁니다. 해초가 만난 가짜 성자들과 종교적 환멸. 해초의 여행기에는 뜻밖에도 비판적인 시각이 가득합니다. 인도의 사찰들을 돌며 그는 겉은 화려하고 속은 썩어버린 일부 승려들을 보며 크게 실망했다고 적었거든요. 부처의 땅이라 불리는 이곳에 정작 부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드물구나 식의 탄식이죠. 이건 현대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온갖 비리와 위선을 1200년 전의 청년 해초도 똑같이 목격했던 겁니다. 그는 금칠한 불상보다 길가에 쓰러진 병자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불교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냉철한 비판 정신은 왕호천축국전을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인류학적 보고서로 격상시킨 결정적인 이유였죠. 여인들의 나라 여국의 전설, 해초는 정말 갔을까? 해초의 기록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 하나는 바로 여국, 즉 여인들만 사는 나라에 대한 언급입니다. 서쪽마다 한가운데 여인들만 사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는 남자가 없고 아이를 낳으면 딸만 낳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 해초가 정말 그곳에 가고 싶어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짓궂은 상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적은 것이지만 당시 그가 느꼈던 세계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근육적인 승려의 신분으로 이런 발칙한 전설을 꼼꼼히 기록했다는 점이 해초라는 인물을 더욱 인간적이고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현대판 디지털 노마드 해초가 주는 위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노트북 하나 들고 전 세계를 누비는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죠. 해초는 1200년 전의 원조 노마드였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국경으로 나뉜 땅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유기체였습니다. 그는 신라 사람이었지만 인도에서는 인도 사람처럼 생각했고 당나라에서는 당나라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그의 철학은 취업난과 경쟁에 지친 시니어들과 청년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지금 계신 곳이 답답하다면 해초의 발자취를 떠올려 보세요.
모래바람 속에서도 씨를 읊었던 그 단단한 마음을 말이죠. 해초의 연애관, 기록 속에 숨겨진 여성에 대한 시선. 비록 승려였지만 해초는 여성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일부 부족들이 여성 한 명이 여러 남편을 거느리는 일처다제 풍습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했죠. 이곳의 풍습은 참으로 해괴하여 여인이 집안의 주인 노릇을 하니 신라의 예법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적었지만 그 어조 속에는 단순히 비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이 묻어 있습니다. 해초는 사랑과 결혼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열린 시각을 가지려 노력했던 깨어있는 지식인이었죠. 둔왕 속불의 비밀, 왜 해초의 책은 숨겨졌나? 왜 왕호 천촉국전은 둔왕의 어두운 동굴 속에 1000년 넘게 봉인되어야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가설이 존재합니다. 당시 당나라 정부가 해초의 기록에 담긴 지리적 정보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금서로 지정했다는 설이죠. 해초는 의도치 않게 국가 기밀을 다루는 스파이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혹은 누군가가 해초의 소중한 기록을 전쟁의 불길로부터 지키기 위해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진실이든 그 책이 우리 곁으로 돌아온 건 기적 같은 일이며 해초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해초와 마르코 폴로, 누가 더 위대한가? 흔히들 동방견물록의 마르코 폴로를 세계 최고의 여행가로 꼽지만 여러분, 해초는 그보다 무려 500년이나 앞서 세계를 누볐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여행했다면 해초는 진리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죠. 마르코 폴로의 기록이 다소 과장되고 화려하다면 해초의 기록은 담백하고 정직합니다. 해초는 돈보다 더 귀한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이치를 기록했으니까요.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선조가 있었다는 것, 정말 자부심을 느껴도 될 일입니다. 72세의 마지막 여행, 오대산으로 향한 발걸음. 해초의 마지막은 당나라의 성지 오대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불경 번역에 매진했습니다. 고향 신라의 바다 냄새가 그리웠을 법도 한데 그는 왜 끝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모든 곳이 부처의 땅이며 자신의 정신이 머무는 곳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해초의 마지막 미소는 아마도 자신이 걸어온 수만 킬로미터의 길 위에 흩뿌려진 땀과 눈물에 대한 만족감이었을 겁니다. 참으로 잘 살았다는 스스로의 위로와 함께 말이죠. 해초가 오늘날 우리에게 묻는 질문. 자, 여러분, 해초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함께 들여다보았는데 어떠셨나요? 1300년 전에 한 청년이 남긴 발자국이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이토록 뜨겁게 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는 갈망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해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가라.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모든 인연을 사랑하라. 고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도 해초와 같은 용기와 낭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놀랍고 감동적인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